네, 계속해서 두 번째 동영상 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무역에 대한 장벽, 대표적인 관세고, 투자에 대한 장벽, 대표적인 것이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죠. 그러한 것들이 관세 수준이 낮아지고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낮아지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감소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감소되어 왔고,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혹은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글로벌화는 더욱더 촉진되어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 교재에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할 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렇게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전반적으로는 감소해 왔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무역에 대한 장벽 관세와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장벽, 해지급 투자에 대한 규제, 이거를 여전히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려는 동기,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수업 교재의 다른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감소되어 왔지만 반면에 여전히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려고 하는 세계 각국 나라들의 동기랄까? 이거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업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이유랄까? 그러한 측면을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과 생산의 글로벌화 및 그에 따른 국제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의 증가는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GM과 포드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코닥, 프록트앤갬블, 메일린치 등과 같은 미국 회사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필립스가 일본이 JVC, 마츠시다, 소니, 그리고 한국의 삼성과 LG에게 과거에 지배했던 유럽 시장을 빼앗기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여전히 선도적 기업으로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많은 제조 산업들과 서비스 산업들에서 이처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수업 교재의 다른 챕터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아직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국제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1920년대와 1930년대와 같이 극단적인 심각한 무역 규제 혹은 무역 장벽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없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다수 선진국들이 진정으로 지속적인 무역 장벽의 철폐를 원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서 각국에서는 국내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무역 규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수업교재 내용이고, 우리가 또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이 미국 대통령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세계 각국,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세계 각국 나라 기업에게 높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이처럼 요약해보면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 관세 및 해직적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왔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 그리고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 각국이 무역에 대한 장벽, 관세와 투자에 대한 장벽, 해직적 투자에 대한 규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동기,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 교재 그 다른 챕터들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관점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봐서 자,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 세계화의 촉진 요인으로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와 기술 변화의 역할, 뭐 이렇게 원래 제시됐는데 우리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는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세계화의 촉진 요인으로서 살펴볼 것이 기술 변화의 역할입니다. 자, 이것에는 통신, 사물 인터넷, 운송 기술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수업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변화의 역할. 무역 장벽의 감소는 시장과 생산의 세계화를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 변화는 세계화를 가시적인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같은 폭발적인 출현을 포함해서 통신, 정보 처리 및 운송 분야에서 독특하고 때로는 주요한 기술의 발전이 매년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 통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혁신 하나는 아마도 개인과 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매우 증가시켜주는 저비용 고성능 컴퓨팅 능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준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또한 다수의 최근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기반을 깔아주었습니다. 지난 30년은 넘게 글로벌 통신 기술은 인공위성, 광섬유, 무선기술, 그리고 물론 인터넷 분야의 발전으로 기술혁명을 이루어왔습니다. 이 기술들은 전자고속도로를 오가는 많은 양의 정보의 암호화, 전송 및 해독을 위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지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은 향상하지만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이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현상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칙은 18개월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의 성능이 2배가 향상되면서도 생산비는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통신 관련된 기술들이 우리가 어떤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제시하고 있어요.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출시된 1994년 이래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은 소위 사물 인터넷의 발전이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90년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1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1995년경 이 수치는 5천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경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38억 명으로 전 지구 인구의 51%이다. 따라서 2017년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첫 해로 기록되었다. 인터넷이 글로벌 경제의 정보 중추로 발전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7년에 2027년이라는 이 숫자는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잠깐만요. 예, 예.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7년에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북미에서만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이 2022년에 5,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98년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에서 이 부분은 조금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하십시오. 교수님이 아까 우리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7년에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북미에서만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이 2022년에 5,200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1998년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에서. 이 부분은 지금 약간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연도와 그리고 금액 수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 전자상거래라는 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의미하죠. 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 정도로 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인터넷은 균형추로서 부상하였다. 장소, 규모 및 시간대 관련 일부 제약을 끌어내렸다. 인터넷은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서로를 찾아내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들어 주었다. 인터넷은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기업이 전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2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생산 시스템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혹은 여기 사물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기업 간의 교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줌으로써 역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송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송 기술. 통신 기술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1950년 이후 운송 기술에서 주요한 몇 가지 혁신들이 출현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상용 제트 비행기 및 거대 화물선의 개발과 컨테이너화의 도입이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 상용 제트기를 이용한 여행의 출현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전 세계를 효과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 뉴욕에서 이제 미국이 영국이 식민지 시절의 필라델피아를 가는 것보다 동경에 가는 것이 더 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TV라든지 신문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제품을 컨테이너, 아, 그 자동차는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컨테이너 일종의 박스처럼 생긴 거죠. 큰 이제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넣고서 선박에다가 그 컨테이너들을 실어가지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적합한 것인지는 좀 불명확합니다. 그건 무시하세요. 교수님이 지금 그 자동차라고 그러니까 예로 든 건 무시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TV 방송이나 신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큰 박스 같이 생긴 컨테이너 안에 다양한 제품들을 실어서 그 컨테이너를 큰 선박에 싣고 우리가 해상 운송, 바다에서 운송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는데 그러한 컨테이너죠. 큰 규모의 박스, 그 안에 다양한 제품을 넣고 그것을 선박 위에 실어서 그런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서 해상 운송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운송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컨테이너를 활용한 운송은 운송 사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고 장거리 상품 운송비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운송 산업은 상품의 전 세계 교역량의 90%를 책임지고 있기에 이 컨테이너를 활용한 운송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제품들을 넣고 그러한 컨테이너들을 큰 선박에다가 싣고 해상으로 운송하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
국가 간의 거래, 국가 간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운송 기술이. 그래서 그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틀림없이 이러한 운송 기술의 발전이 기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러한 그 기술이 그 국가 간 혹은 국가 기업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걸 촉진시키면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을 촉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운송 기술들이죠. 이러한 것들도 훨씬 그 국가 간의 혹은 국가 간 기업 간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것입니다.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일은 많은 시간의 비용이 드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일이었습니다. 상품들을 하역하고 내리고 트럭이나 기차에 다시 선적하는 일은 수백 명의 부두 노동자가 며칠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지금은 모든 과정을 소수의 항만 그 부두조, 항만 작업자들이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과 연관된 효율성으로 운송비가 매우 줄어들어서 전 세계에서 해상 운송은 매우 경쟁적으로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생산의 세계화를 이끄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2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미국 수출입 화물의 1톤당 평균 해상 운임과 항구료, 그 항구를 사용하는 항구료는 95달러에서 29달러로 하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2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20피트 컨테이너의 운송비는 보통 같은 거리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이코노미 1인 좌석의 가격과 거의 같을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컨테이너, 큰 커다란 박스 안에 다양한 제품을, 많은 제품을 실어서 그 컨테이너들을 큰 선박에다가 싣고서 운송하는 거죠. 주로 바다 해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크게 이제 그 우리가 그 국제무역, 국가 간의 무역, 국가 간 기업 간의 어떤 무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원활해지고 촉진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운송 기술의 발전이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뭐 자, 이러한 이제 어떤 그 기술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생산의 세계화나 시장의 세계화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수업 교재가 또 추가적으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고서 그 두 번째 그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술 변화가 갖고 오는 생산의 세계화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세계화와 연관되어 운송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역별로 위치를 분리해 생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논의한 기술적 혁신의 결과로 정보 처리와 통신의 실질 비용이 지난 20년 동안 극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전 세계적 통신 네트워크는 많은 국제 기업들에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델 컴퓨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산 시스템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조립 공장에서는 단지 3일치의 재고만 가지고 있어도 될 정도입니다. 델 컴퓨터사의 인터넷 기반 시스템은 고객들이 델 컴퓨터사의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넣자마자 컴퓨터 장비에 주문을 기록하고 즉시 전 세계의 다양한 공급처에 그에 따른 부품 주문을 전달합니다. 이는 델의 주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따라 생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항공 운임이 저렴하다는 걸 고려해 볼 때 델은 예상치 못한 주문에 대응하고 고객에게 최종 완제품을 늦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 항공 운송을 활용한 핵심 부품의 배달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델은 또한 현대적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 운영 활동을 인도에 위탁해 왔습니다. 미국 고객이 서비스 관련 질문을 위해 델에게 전화하면 인도의 방갈로르에 있는 영어에 능통한 서비스 직원이 이 전화 문의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술 변화하는 것이 그 생산의 세계화에 대한 어떤 시사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 변화들이 시장의 세계화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어떤 것인지 수업 교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생산의 세계화와 덧붙여 기술적 혁신들은 시장의 세계화를 촉진해 왔습니다. 저비용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비용 통신 네트워크, 글로벌 전자시장의 창출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비용 운송은 전 세계로 상품을 실어 나르는 것을 좀 더 경제적으로 만들었고 그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창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기여하였습니다. 추가로 제트기를 이용한 저렴한 여행이 가능함에 따라 사람들의 국가 간 대규모 이동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간 문화적 거리를 감소시켰고 소비자 기호와 선호도의 동질화를 유발하였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글로벌 미디어는 범세계적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CNN과 HBO 같은 미국 TV 방송들이 여러 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들은 전 세계에서 상영되고 BBC와 알자지라와 같은 미국 이외의 뉴스 네트워크들이 또한 글로벌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에서건 미디어는 문화를 전달하는 1순위 매개체입니다. 글로벌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글로벌 문화와 유사한 그 무엇인가의 진화를 우리는 예상해야만 합니다. 이 진화의 논리적 결과는 글로벌 소비재 시장의 출현입니다. 이러한 징조는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맥도날드를 뉴욕에서 찾는 것만큼 동경, 일본 도쿄에서도 찾기가 쉽고 베를린에서 아이패드를 사는 것처럼 브라질 리오에서도 사기 쉽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듯이 파리에서도 갭 청바지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운송의 현대적인 기술들이 지구촌에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문화, 소비자 선호 및 업무 관행에서의 문화적 차이들은 여전히 국가별로 큽니다. 그래서 국가 간 차이를 무시하는 기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 전체를 통틀어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며 다른 챕터에서도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 변화, 여기에 나온 어떤 통신이나 사물 인터넷, 이러한 같은 기술 변화들이 어떤 시장의 세계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이제 기술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세계화,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고 어떤 글로벌 소비재 시장이 출현하는 것이죠. 어떠한 제품이 더 어떤 단일 국가 시장보다 더 많은 국가 시장에 동시에 팔리는 그러한 글로벌 시장, 글로벌 소비재 시장의 출현이 더 쉬워진 거예요. 이런 기술 변화, 통신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러한 기술 변화들이 더 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단일 국가 시장보다 여러 국가 시장에 더 많이 소개되고 팔리고 이러면서 글로벌 소비재 시장, 글로벌 시장이 출현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촉진시키는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인데 마지막에 이 수업 교재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기술 변화가 어떤 글로벌 시장의 출현을 더 쉽게 만들 어떤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동시에 팔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더 강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국가 혹은 전 세계 시장은 여전히 문화, 소비자의 선호,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들이 여전히 국가별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국제경영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 변화, 통신, 사물, 인터넷이나 뭐 이러한 기술 변화들이 어떤 제품이 더 전 세계에 더 많은 국가 시장에 동시에 소개되고 팔리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이러한 글로벌 시장, 글로벌 소비재 시장 이런 것들이 출현하게 될 가능성, 출현하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국가별로 그 국가에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하는 것,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특성이나 패턴,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죠.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 소비자들의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에 수업 교재에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세계와 관련된 다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